네, 진사로입니다. 42회 한능검 중급 4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협정이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이렇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불령 선인의 단속 방법에 대한 조선총독부와 봉천성 간의 협정 해가지고, 자, 중국 관원은 현에 명령하여 거류한 조선이 무기를 휴대하고 언검한다. 조선 침입을 언검한다 이랬고, 위반하는 자를 체포하여 조선 총독부 관원에게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관원이 위반하는 자를 체포해서 조선 총독부 관원에게 인도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할 수 있죠. 불령선인 단체를 해산하고 소유한 총기를 수색하여 몰수하고 무장해제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중국 관원은 이제 현에 명령하여 거류하는 조선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출입하는 걸 언급한다. 근데 이걸 위반하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침입하려는 자는 체포해서 조선 총독부에 인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과 조선 총독부 사이에 맺은 협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 미스야 협정입니다. 미스야 협정. 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면은 그 일제 측에서 중국 군벌들한테 뭐 돈을 줬다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협정 내용에는 뭐 그런 치졸한 내용까지 들어가진 않겠죠. 어쨌든 이 미스야 협정에서는 결국 중국 관원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침입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체포해서 조선 총독부에 인도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야 협정인데 이게 이제 1920년대 중반, 정확히 말하면 1925년에 체결이 됐어요. 다만 연도를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겠고 이 미스야 협정이 언제 있었냐면은 3부 결성, 숫자로 쓰는 게 낫겠죠. 3부 결성,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이게 이제 3부인데 그 3부가 결성된 뒤에 미스야 협정이 있었고 이 3부 결성 이전에 이제 뭐 자유시 참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 국외 무장투쟁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감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그리고서 3부 결성, 그 다음에가 미스야 협정. 미스야 협정이 요 뒤고 그 다음에가 이제 3부 통합운동. 이게 일어나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가 통합운동을 벌이면서 혁신의회 그리고 국민부, 이게 이제 혁신의회가 북만주고 국민부가 남만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가 나중에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고 한국 독립군을 이제 군사 조직으로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한국 독립군 지첨천 장군의 부대가 쌍성보 대전제령 전투, 그 다음에 이 국민부가 남만주 지역에서 나중에 1930년대 초에 그 조선혁명당을 창당하고 조선혁명군을 세우죠. 그래서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답 찾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정답은 찾을 수 있어요. 연도로 따져도 나오겠지만은 자유시 참변 뒤에 3부 결성, 그 다음에 미스야 협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결국은 다 3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2번 갈게요.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순종황제 인산일인 오늘 경성각지에서 만세시가 일어났습니다. 경문을 뿌리며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자 시민들이 압수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순종황제 인산일 관련된 운동으로서 60만세 운동. 자, 고종의 인산일은 3.1운동과 관련이 되고 순종의 인산일 때는 60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60만세 운동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 이어져요. 민족협동전선. 그러니까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타협정 민족주의,
타협적은 아니에요. 비타협적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를 모색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오회 선언이 나오죠.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오회에서 우리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연대할 의향이 있다. 이런 걸 발표하게 되고 이 선언을 계기로 해서 신간의 결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이 결국은 신간의 결성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신간의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다가 조사관을 파견하고 지원하게 되죠. 요거까지 요 흐름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60만세 운동, 민족협동 전선, 정우회 선언,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운동으로 따지자면 국채보상운동. 자,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요거는 3.1운동이죠. 자, 조선어학계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말 큰사전. 이제 당시에는 조선말이라고 했겠죠. 요 우리말 큰사전 편찬 이제 이 사업을 추진했고 또 하나가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정. 이게 이런 일들을 추진했어요. 통일안을 제정을 했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추진을 하던 과정에서 조선어 학회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이제 1940년대 초에 있었죠. 자, 이른바 문화통치가 실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3.1운동이에요. 자, 43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들 반도 민중은 창시도 하였고 기쁜 낯으로 제국군이 되어 무엇보다 황국시민이 된 것이다. 좀 문장 자체가 그러네요. 자,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는 이 시기에 조선 임전 보국당 단장 최린이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 결정을 반긴다는 기사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최린이라는 분도 그러니까 친일파란 얘기죠. 여담일 수 있는데 본인이 징병을 안 가니까 이런 글을 쓰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본인마저 징병을 가는 입장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친일 그 지배 세력들 좀 그렇죠. 어쨌거나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던 시기입니다. 이 태평양 전쟁은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과정 중에 일어났어요. 1941년입니다. 일제가 그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까지 2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내는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1940년대인데 뭐 거기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징병제나 이런 게 나왔으니까 1930년대 중반 이후 이 정도로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자, 1930년대 중반 이후는 대표적으로 민족 말살 통치랑 국가 총동원법이 있어요. 이게 대표 키워드입니다. 이제 민족 말살 통치의 경우에는 신사참배나 궁성요배, 그 다음에 창씨 개명 이런 것도 있고 황국 신민서사의 암송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은 공출이나 배급, 그 다음에 강제징용, 징병, 여성 정신근로령 이런 인력수탈 같은 것도 있었어요. 지금 이거랑 관련된 게 선지에 5번에 있죠. 여자 정신근로령이 공포되었다. 이게 바로 국가총동원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이 시기가 아니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는 을사늑약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앞문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920년대요. 신간의 결성으로 이어집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도 1920년대인데 이 당시에 있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한 일제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경성제국대학 설립.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역시 요거는 이제 1910년대죠. 큰일 날 뻔했네요. 이제 일제강점기 초기 무단 통치가 시작되던 시기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갈게요. 가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제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일제에 의해 훼손된 석주 가선생의 생가예요.
자, 현 중앙선철로 부설 때 석주의 생가인 임청각의 행랑채와 부속 건물이 허물어졌다. 석주 일가가 이어온 독립운동의 맥을 끊기 위해 일제가 철도 노선을 일부러 임청각 앞으로 우회시켰다는 말이 안동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쉽다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몇 주 전에 안동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 석주 이상용 선생님, 정답이 나왔네요. 자, 5번입니다. 이분이 이상용 선생님인데 이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생가 임청각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제 공사가 끝났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봤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그 겉모습만 둘러보고 딱 요 사진에 나오는 요 정도의 모습만 둘러보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 이거죠. 그 안동의 뭐 태사묘나 도산서원이나 그 다음에 안동 이천동에 안동 이천동에 석불 있어요. 그 석불 입상 큰 거 있는데 그런 거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에는 특히 전탑이 많아요. 그래서 그 벽돌탑들도 여러 개 구경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 이상용 선생님의 생가를 이제 안에까지 둘러다보지 못한 게 좀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쉽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이상용 선생님이니까 5번인데 자, 이분의 대표적인 업적이 요 이전 글 다음 글에 나와 있어요. 이 이상용 석주 선생님이 서간도로 망명해서 경학사를 설립했고, 그러니까 신민의 핵심 멤버였어요. 그래서 경학사 설립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으로 석주 선생이 선출됐다. 그러니까 이분이 초대 국무령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대통령제의 헌법 기반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했었고, 다만 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탄핵이 됩니다. 그러면서 박은식 대통령으로 잠시 있었다가 헌법을 바꾸면서 국무령제로 바뀌게 되고 그때 이상용 선생님이 선출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이 국무령제는 내각 책임제랑 비슷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이상용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선지의 다른 분들도 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예. 자, 이 김원봉 선생님, 의열단, 조선혁명 간부학교, 조선의용대 이런 단체랑 군대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물론 이제 사회주의 쪽이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분단 이후에는 북한 쪽으로 가셨다가 1956년 정도에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숙청되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신민회 설립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흥사단. 요 두 단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몽양 여운형 선생님, 요 분은 신한청년당을 세우셨어요. 이게 이제 그 3.1운동 직전에 세워졌습니다. 이 신한청년당의 설립 멤버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건국동맹. 이게 이제 일제로부터 광복하기 직전에 일제가 패망할 거가 예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운형 선생님께서 국내에다가 조선건국동맹을 창설하셨고, 이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어져요. 이것도 뭐 여운형 선생님께서 조직하셨죠. 또 하나가 좌우합작운동. 이 신한청년당을 창당하시면서 이제 그 당에 있었던 엘리트 오브 엘리트 김규식 선생을 그 파리 강화에 보냈어요. 독립청원서 제출하라고. 그리고 이제 이건 1919년이고 광복 이후에도 좌우합작 운동을 김규식 선생과 함께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승에서 여운형 선생님하고 김규식 선생님하고 두 분이 만나셨으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국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학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분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쓸 만하지 않을까. 물론 제가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이제 다른 어떤 역사적 의식이 좀 많으신 이런 작가분께서 여운형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설을 한 편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끔 있습니다. 자, 요 이동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임시정부에서도 물론
계셨고,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광복군 정부 연해주예요. 이쪽에 계셨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 보면 볼수록 수염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자, 45번 갈게요. 다음 글이 발표된 배경으로 온 것은, 자, 출발에 앞서서 김구 선생 담화 발표라고 나왔습니다. 자, 조국의 저 반쪽을 찾아가서 이제 38선을 넘게 되었다라고 했고, 이번 회담의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는 친구들이 많다. 자, 조국을 위하여 민주자주의 독립을 전취하는 현 단계 처한 우리에게는 우리 원칙과 노선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까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담화를 발표하셨고 38선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북협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일성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끝까지 반대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려고 38선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이 남북협상을 김구 선생님, 여기 김규식 선생님도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남북협상을 가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해요. 이제 그 전에 유엔 총회에서는 인구비례 총선거 했는데 소련에서 유엔의 위원단 입국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소총회가 열리고 거기서 그럼 남한만이라도 선거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김구 선생님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북한의 김일성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북한 민족 지도자들이 회담을 여러 차례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결국은 50 총선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었다라는 게 이 남북협상의 배경이고 이 협상 결과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6.25 전쟁이 발발했다는 한참 뒤, 6.25 전쟁이니까 이게 이제 1948년 초예요. 근데 이제 6.25 전쟁 그 뒤고 요 브라운 각서가 체결됐다 요거는 아예 더딥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미국하고 맺은 건데 이제 그 브라운 각서는 베트남전 파병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될까 모르겠네요. 베트남전 파병 및 이제 요거를 결정을 하면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약속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브라운 각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의 배경이 됐는데 물론 요 남북협상보단 뒤죠. 그 다음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6.25 전쟁 끝나자마자 조인됐습니다. 자, 46번 가이드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뭐 기념 촬영에서는 알 수 없겠고 독립공채나 한국광복군 창설을 통해서 이 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저 독립공채는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초기에 많이 발행이 됐고 물론 그 이후에도 발행됐어요. 이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가 여러 차례 이동을 거쳤다가 중국 충칭에 정착한 이후에 이제 거기서 창설한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입니다. 자,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국립위원부를 설치하였다. 맞죠?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한 것도 맞습니다. 창조파랑 개조파가 대립해서 결론이 나오진 않았어요. 연통제와 교통국의 운영도 초창기에 운영된 게 맞습니다. 한일 관계 사료집 발간도 맞죠. 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요거는 임시정부에서 한 일은 아니고 제가 앞선 문제에서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해가지고 김원봉 선생님 말씀드릴 때 조선혁명 간부학교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948년 바타비아 군사재판 판결문, 그 다음에 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그 다음에 고노다마,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보고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니 해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되겠네요. 제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그 국가총동원법 시행됐던 시기에 위안부라는 분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 증언을 듣고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일본군의 어떻게 보면 그 성적인 그것 적이라 입에 담기도 좀 죄송하죠. 그래서 이제 증언을 듣고도 이제 전 믿을 수도 없었고, 당시에 제가 나이도 굉장히 어렸어요. 91년이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아주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의 존재를,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전쟁 범죄 문제. 제가 해설 강의를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국가총동원법의 하나의 하위법으로서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릴 때마다 그 위안부 할머님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경기도 광주 쪽에 이제 관련된 시설에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나날이 이 할머니들이 한 분씩 이제 돌아가셔요. 예,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네요. 정답은 4번이고. 자, 간도 참변의 피해 양상, 이건 192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를 전후해서 일제가 열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선 독립군들 활동 못하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독립군들 활동 근거지였던 이 간도를 갖다가 싹 쓸어버립니다. 그게 간도 참변이죠. 자, 사할린 강제징용의 실태, 역시 193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동 대지진과 한인학살 사건, 1920년대 초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동 대지진이 벌어지니까 이때 조선인들이 일본인들 이렇게 대지진 나가지고 죽였다 이런 거 나오고 일본인들 모함하고 다닌다 이런 유언비어를 일본인들이 퍼뜨리면서 자경단을 구성해가지고 일본 내에 거류 중이었던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못한 김지섭 의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의열단에 가입해가지고 결국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죠. 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삶, 이거는 1930년대 중반인데, 연해주에 살던 한인들이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1930년대 중반에 있었죠. 자, 48번 가겠습니다.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칠사남북 공동성명과 부마민주항쟁이 나와 있어요. 사실 요 칠사남북 공동성명이 체결이 되면서 요 뒤로 바로 유신이 나와요. 자, 북한과의 관계가 이렇게 진전됐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삼아서 유신 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마 민주항쟁 이후에 11.6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신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에서는 유신 시대에 있었던 일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1번이 답이에요. 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라는 거는 김영삼 정부 자는 안 쓸게요. 요거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번 더 있었죠.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가 있었어요. 북한에 지금도 있는 김정은하고 이때 정상회담을 했었죠. 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박정희 정부인데, 다만 유신 시대는 아니에요. 7세 남북 공동성명 이전에 196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라는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의 일이죠. 자,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대학교 수단이 가두 시위에 나섰대요. 3.15 선거를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3.15 부정선거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은 바로 4.19 혁명입니다.
자, 이 4.19 혁명에 의해서 이제 대학 교수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시국선언 발표하고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마저도 이승만 정권에 등을 돌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결국은 이제 굴복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돼서 헌법이 바뀌고 내각 책임제 정부가 수립됐다. 이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하야, 그 다음에 허정 과도 정부 수립, 그리고 거기서 헌법이 바뀌고 내각 책임제 헌법으로 개헌. 그래서 장면 내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 민주화 운동으로 말씀드리자면 6월 민주항쟁. 영화 1987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13 호원 조치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것도 6월 민주항쟁이에요. 호원 철폐, 독재 타도. 그 독재 타도하면서 그 호원 철폐하면 그 호원이라는 게 간선제법을 지키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고 직선제로 가겠다. 이게 6월 민주항쟁이었죠. 자, 신군부의 비상기업 확대를 반대한 거.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기록물이 등재된 거. 이 두 가지는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50번 가겠습니다.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부끄럽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자, 후진적인 유산을 추방한다 해가지고 일제 잔재인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것도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 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역사 바로 세우기 라는 정책이에요. 자, 이게 언제 전개됐냐면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쭉 읽고 김영삼 정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역사 바로 세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했다. 요거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말합니다. 이제 그 12.12 군사반란,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때 이제 가혹한 진압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죄가 분명히 총책임자로서 있었어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요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바로 밑에서 오른팔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두 분이 법정에 세워져 가지고 재판을 받았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에서는 김영삼 정부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경제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삼 정부에 관련된 경제 정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 금융실명제 시행, 그 다음에 OECD 가입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외에도 금융실명제 시행했다. 요거까지 같이 김영삼 정부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거 보자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진 거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도 채택됐죠. 자,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것도 노태우 정부예요. 요거는 일명 북방외교라고 해가지고 소련, 중국, 그 다음에 동유럽 지역에 있던 당시의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국교를 수립했던 시기예요. 자, 남북한이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라는 거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 개성공단을 착공하기 시작한 거, 공사를 한 거는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 IMF의 관리체제를 극복하였다라는 게 김대중 정부예요. 그 전 김영삼 정부 때 이 IMF 체제가 시작이 됐고 김대중 정부 때 극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